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28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비례대표 확대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 토론에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먼저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과 함께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69시간의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6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6 방송 진행자 질문 중 김기현 대표 지역구이자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내용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며 울산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역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국회 방송은 김기현 대표와 시청자께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첫 토론을 실시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비례대표 확대를 놓고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두고 여야 지도부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원위원회 토론 첫날 여야 의원들은 승자독식 구조의 현행 선거제도가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든 야든 자신이 얻은 표보다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거나 이런 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석을 빼앗기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을 위협하고 국민 주권의 실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놓고는 여야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성정당 사례를 거론하며 비례대표 공천에서의 투명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되어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지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기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 26석의 의석수를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이딴 설화로 인한 수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원위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성 확대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오늘 전원위 토론에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각 국회의원의 선거구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 밀집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진 농어촌 지역은 관할 지역은 넓어지고 선거구는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인구 밀도 기준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마저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방의 지역구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 비례대표제를 더 배분하되 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치르거나 유권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방명부식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실거래 폐단으로 지적되는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구를 늘려 중선거구제로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같이 면적이 넓고 의석수가 부족한 지역에 우리가 의석수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확보를 위해 공천 쿼터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와 관련해서 태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이제 전원위가 토론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러니까 전원위에 올라간 선거제 개편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우선 3가지안 모두 의원 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네. 지역구와 비례제 선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개편안이 일환입니다. 이 지역구 의원은 도시에서 지역구당 최대 5명, 인구가 적은 농촌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명을 선출하고요. 지역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6개 또는 17개 권역 단위로 뽑습니다.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비례의석 배분은 지역구 투표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개편안입니다. 먼저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지역구 하나의 선거에서 최대 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요.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각각 정당 그리고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개방 명부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하고 의석 배분 방식은 병립형 비례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마지막 3번째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 전국 단위 비례제도를 지역성을 살린 권역별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구는 현행처럼 최다 득표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요. 비례대표제는 6개 권역 단위로 선거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에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준연동으로 탄생한 이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서 위성 정당 창당 방지 방안까지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3가지 안을 갖고서 현재 이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인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결합한 그런 개편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개편안, 세 번째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투표를 제대로 하려면. 네. 오늘 전원위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전원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그리고 국민의힘 11명, 또 정의당, 시대전환 각각 1명씩 모두 28명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야 모두 자성의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고금리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일 잘하기 경쟁이 아닌 정쟁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데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여야를 떠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가밀 현상에 따른 이 선거제도 왜곡에 주목했습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 생활권과 관계없이 인구수로만 나눠서 한 개의 자치구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있게 되는데 반해서 지방은 많게는 4개의 군이 한 개의 선거구라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경우에는 너무 넓은 지역을 혼자서 맡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비례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 그리고 여론을 고려해서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맞섰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가져올 수 있게 비례제를 늘리고,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면에 폐쇄적 정당의 이 공천 구조로 비례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정개특위가 제안한 3개 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각 당 지도부를 대신해서 제3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 어쨌든 이제 핵심이고, 이걸 어떻게 최적의 안으로 도출을 하느냐가 지금 전원위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전원위 앞서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를 이제 줄이자는 의견을 이제 냈었잖아요. 오늘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국면 전환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늘 김 대표 이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랍다면서 재차 의원 감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전원위에서도 의원 정수와 관련된 안이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동결 내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도 서로 싸우기만 하는 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 반면에 오히려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비례성,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의원 세비 삭감, 또 보좌 인력 예산 동결 등을 담은 개정안 마련을 전제로 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이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의원수 정수 문제도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이 열기는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내일도 전원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전원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됩니다. 28명이 오늘과 같이 발언에 나서고요. 네. 13일까지 모두 100명이 발언대에 서게 됩니다. 모레부터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또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도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 과정은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3일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국회 방송에서 이제 생중계가 이제 되고,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정부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반면 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즉각 미 정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각 미국 정부한테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심대한 주권 침해를 버젓이 자행한 중대 사태입니다.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진상을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만큼 윤 대통령 방미 전 양국 간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인 가운데 미국 측 대응에 따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 제도화를 강조한 김진표 의장에 여야 간 균형을 잡아서 협치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는 여야가 지금처럼 양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정치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0원의 아침밥 제공 횟수를 늘리고 적용 대상을 전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청년 대학생과의 1,000원의 아침밥 정책 간담회에서 하루 2끼는 현실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하고 방학 때도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에 일반대뿐 아니라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전국 모든 대학에 1,000원의 아침밥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K 콘텐츠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이 낮아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 90% 이상이 10인 미만 소기업인데다 고위험, 고수익인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비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건비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등 외교 사절과 오찬을 함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와 제주 포럼 참여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세안과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불가분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준비된 도시인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제주 포럼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에 열리는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에 각국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기업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전화 끊읍시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들 많아요.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다 나오지 마라.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들 그래 하면 안 되죠.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유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십니다. 어머.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일반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연이은 한동훈 장관 관련 질문에 홍 시장은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인터뷰 중단 이후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한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 이어졌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어제 어디 방송사에 심야 토론 나갔었잖아요. 100분 토론하셨어요. 네. 토론 올라와서 그거 늦게 하고 이 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피곤하셨을 있었어요. 수도 있겠어요. 한동훈 장관 이슈를 물어봤다고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한편 총선과 관련해 여러 말이 나오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검사 공천 일환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공천 후보자의 자격 심사도 강화해서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 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13개월 만에 조우입니다. 지난 9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장인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한 13개월 만에 그 대선 후에 처음으로 뵙게 되신 건데 혹시 나누신 대화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대선 경선 이후 13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 약 20여 분간 이어진 조문에서 별도의 독대 시간은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적 현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안부만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한 10일 정도 국내에 머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따로 상 끝나면 만나자든지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얘기로 할 만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낙연 전 대표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낙연 대표 얘기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주로 순수한 문상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천준호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통상적인 애도 표시만 나눴다면서 조문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 등판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돼 온 만큼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만약에 총선이 다가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우리 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른 얘기라고 보고요. 이재명 그 대안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것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열흘 정도 머무른 후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첫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 119가 출범했습니다. 119처럼 현장에 출동하겠다.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민생 119의 배준영 의원을 연결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방향을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생 119 전에 우선 그 전원위원회 관련 말씀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모습 자체가 의회의 상징으로 느껴지고 보기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원래 그 전원위원회는 상임위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지금 20년 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제도를 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안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라든지 그리고 비례 제도의 개편 이런 게 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보셨겠지만은 사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었죠. 수도권에서는 표 차이가 8%밖에 안 났는데 아시겠지만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또 의원이 많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등가성에 근거한 올바른 투표냐, 그리고 이 소선거제 하에서 그렇게 지역에 매몰돼 갖고 중요 현안을 못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30명 정도 줄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근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의원 정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한때 13대 국회 때부터 299석을 유지했던 국회가 16대 총선을 앞두고는 26명을 감축해서 273석까지 축소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인재 국민신당 대표가 IMF 외환 위기 때문에 한 3분의 1을 삭감을 주장을 했고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흘 동안 진행되는 만큼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생 119 관련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생계에 관련된 문제, 주위를 둘러보면 민생 문제 아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민생 현안이 방대한 만큼 김기현 대표도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거든요. 민생 문제에 접근하는 민생 119, 이 원칙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민생 119는 말씀 그대로 119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불을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서 단순히 가서 불이야라고 외치기에 앞서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도 있고 정책적인 수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법령이랄지 예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급성을 또 고려하고 또 취지에 맞춰서 가서 당장 불을 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전남 지역의 도서 지역의 심한 가뭄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급수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생특위가 벌써 4번째인데요. 그간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30%에서 50%까지 늘리는 이런 법안들을 포함해갖고 저희 당에서 같이 민생 관련해갖고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또 어떤 효과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민생특위 이제 전문가시네요. 네. 민주당도 최근 민생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과는 차별화되는 국민의힘만의 민생 전략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1,000원의 아침밥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야 민생특위가 함께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국민의힘의 민생 전략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 같은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생안정특위를 종료시킨 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민생특위를 종료시키고 노란봉투법, 양공관리법 같은 강행 처리를 하고
또 유감스럽지만은 저희가 연평균 414% 금리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자 소액 생계비 대출을 했는데 정부가 15.9%의 고금리 장사를 한다고 이제 선동을 하는데 저희가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금융교육만 이수하면은 9.4%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후쿠시마 괴담도 그렇고 매년마다 1조 4천억 원 정도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양국관리법 등 해서 저희가 좀 협조를 하기에는 간극을 너무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일인데요. 적극적인 민생 행보가 과연 지지율 반등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당이 민생을 다루는 건 당연하다. 이것만으로는 총선 승리에 한계가 있겠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총선까지 딱 남은 1년 동안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민생을 가장 앞에 두고 하는 거는 상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을 처음 시작할 때 약자와의 동행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앞장선 그런 행보는 꾸준히 해왔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당정 간의 협의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그걸 관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괴담 같은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향해서 국민들이 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특히 불편한 얘기를 하셔서 당에 대한 어떤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리위가 조속히 가동돼서 일벌백계도 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부상 강제 징용을 당하는 이게 우려 생물의 많이 2023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가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그리고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노동시간은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논란을 불러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컨트롤타워 조직까지 신설하면서 노동개혁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둘러싼 논쟁, 핵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존중 실천 9회 의원단의 일원이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토대를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이제 의대 교수가 장시간 근로에 이제 반대를 했지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사임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69시간은 극단적인 가정이다, 네. 가정일 뿐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세간의 화제가 됐던 기절 시간표 기절 시간표.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시간표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도 기절할 것 같아요. 예. 예.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제 어쨌든 굉장히 과로로 인해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잠깐이지만 기절하는 그렇게 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또 근무표도 혹시 같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기절 시간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무 시간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올바른 근무 시간표는 사실 현실에서 이런 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지금 현실과 다른 그런 근무 시간표를 그러니까 정부 내놓은 걸로 입장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좀 침소봉대되고 네. 과장된 그런 뭐 좀 시간표이다라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내놓은 올바른 시간표가 현실에서 그렇게 뭐 정말 바짝 일하고 네. 쉰다는 그런 네. 개념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편의 핵심은요,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현행 그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면 실근무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리고 낡고 경직된 그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현재 그 디지털 산업화가 된 이 시대에 뒤처진다. 그리고 그 IT 업계나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은 좀 이 유연화를 바라고 있다. 이거 좀 맞는 말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로 이미 네. 익히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OECD 국가 평균보다도 311시간을 네. 더 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근로 유연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랬는데 이미 탄력 근로제라든지 선택 근로제라든지 이런 유연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근로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 상황하고 또 세계적인 추세하고 역행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사람들이 삶의 질에 중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또 웰빙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유연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은 사전에 노사정이 모여서 어떤 업종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업종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뭐 쉴 때 쉰다, 몰아서 쉰다 했는데 그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받아서 지금 이런 제도를 3월 6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또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다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부는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가 본질인데 이것보다는 69시간제가 너무 이제 좀 그 확대 해석되고 여기에 이제 이게 많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뭐 소통도 하고 홍보도 그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그 MZ 세대를 이제 콕 집어서 MZ 세대 그 의견을 이제 청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MZ 세대를 콕 집어서 말씀. 근데 MZ 세대를 콕 집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MZ 노동조합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던 사무직, 정규직 노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본인들도 우리는 MZ 세대를 대표하는 노조가 아니다. 우리 노조에는 다양한 연령층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한 걸 봤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양대노총에 속해 있는 청년 조직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주고 그냥 갔다는 그런 내용들도 봤기 때문에 이거는 MZ 세대를 콕 찍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일하는 사람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을 어려운 숙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자 이정식 그 노동부 장관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앞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현재 그 전국을 돌면서 중장년층, 중소기업, 하청업체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론 수렴을 하면 이
이 근로시간 유연화, 뭐 69시간제, 그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의견 수렴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성 있는 그런 조직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의견 수렴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 자체가 저는 그렇게 사후 약방문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부랴부랴 나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2017년 하반기에 갔었는데요. 네. 독일은 35시간 근로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그메탈이라는 금속 노조에서는 28시간, 주당 28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병간호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는데 2018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합의가 됐더라고요. 네. 네. 이런 질문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문제는 포괄 임금제란 이유로 공짜 야근을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넘으면 이제 일은 남아 있을 네, 때 이렇게 네. 공짜 야근을 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정부 말대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또 기업 문화를 좀 바꾼다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 감독이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약 63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로감독관이 지금 뭐 2020년 기준입니다만은 지금 3,100 몇십 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근로감독관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감독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요. 그 포괄임금제는 아시다시피 뭐 기자분들도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고 또 IT 쪽에 있는 청년들이 크런치 모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뭐 하여튼 그렇게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괄임금제를 해결하려면은 법적으로 아예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쉰다는 게 생각처럼 직장 내에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네. 저도 제가 어디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또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휴가를 갔다 오면은 일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 일은 또 밤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먼저 있던 직장에서 20년 동안 여름에 그냥 일주일 휴가 한 번 갔었는데, 네. 근데 점점 뭐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또 한 번 가고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네.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는 좀 많이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이제 내놨는데 현재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브란스 병원인데 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직원은 좋지만 또 이제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주 4일, 36시간이 이제 좋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임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 이게 둘 다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시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1800년대 이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실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목표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시간 단축과 임금과는 또 역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맞추려고 하면은 많은 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매우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아시는 대로 이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 이직률이 어느 직종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해서 5개 병동에 지금 30명 정도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이 일부 줄긴 했지만은 인력 충원을 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이 지금 6개월로 한시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정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시간 개편안 그 입법 예고 기간이 4월 17일까지인데 정부는 그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야가 사실상 이 대결이 아니라 발전적인 좀 논쟁으로 근본적인 그 노동시장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대응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근데 이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거다. 지금 미국 주요 언론들에서도 이 한국만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꼬집은 그런 그 보도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이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란봉투법, 또 임금제 개편, 또 건폭 노조도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포함해서 이제 정부 노동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부딪히는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그 입장과 관련해서 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제 공수처에 지금 고발한 혐의죠. 직권남용 혐의로. 그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방향성이 사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이 없다. 단지 이 노조를 때리기 하니까는 뭔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네. 여기에서 착안해서 시작한 걸로 보여지는데,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때려잡아야 될 그런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 회계에 관해서는 저는 노조는 자율적인 자치 조직입니다.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의무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계를 정부가 밤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들어본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노조 탄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정부 부처에서 쓰고 있는 그런 회계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밝혔는지, 노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나 기업처럼 연간 그 회계 보고서를 꾸며서 대의원대회라든지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회계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외부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를 외부 회계 감사로 뒀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도 했고, 이미 크린카드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연간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양 노총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아주 작은 돈이죠. 그것도 정부가 해야 될 법률 상담이라든지 구조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신하는 건데, 그 국가 보조금에 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이라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입력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노조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극소수 일부는 그러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은 노조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집행부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투명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도 그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
입장을 내놨었지만은 그거는 정부가 위법하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다 내놓으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아이로 핵심 협약 87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뭐 투명성에는 뭐 자신이 있지만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까지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건폭노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일반화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 그동안 정말 그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많은 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조에서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일부에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일반화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노조 탄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김주영 의원님 모신 오늘로부터 딱 1년 뒤가 총선 날입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지는데 여야 모두 지금 그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는 그 대학생과 또 청년들 명예보좌관 지금 이긴가요? 네, 이렇게 또 열어두고 계시잖아요. 보좌관들이 지금 뭐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 좀 그런 얘기가 목소리도 좀 있습니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뭐 청년 명예보좌관 제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일방적으로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을 내려꽂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 수요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때로는 입법화도 하고 또 청년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청년 명예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1기, 2기 이렇게 수료를 했는데 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입법 활동에 참조하고 그분 청년들도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있었고 또 어떤 걸 또 저희가 실생활에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뭐 실제 이제 그 김포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의 날 때 이제 그 청년들한테 대한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원할 수도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입법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입법한 것은 이제 치매. 치매가 어리석을 짓자 어리석을 맺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 인지 저하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매를 용어를 좀 바꿔야겠네요. 내 인지 저하증으로 바꾸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시간 그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입법화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롯해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늘의 현실과 또 내일의 발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